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서울의 으리으리한 초고층 빌딩 숲, 그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펜트하우스에서 새벽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순덕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고단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탁자 위 놓인 빛바랜 흑백 사진을 어루만집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순덕과 또래 친구들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홀로 교문 밖에서 친구들의 들뜬 제잘거림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6살 순덕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순덕은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배움이 아닌 노동이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순덕은 친구네 집으로 식모살이를 가게 됩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고 또래 친구들은 고운 한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순덕은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보며 늘 가슴 한켠에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밤늦도록 허드렛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쓰러져 잠들어도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거칠어진 손은 어린 순덕의 훈장이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의 차가운 눈초리와 멸시 어린 말들은 어린 순덕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 어딜 감히 우리 애들과 어울린다고라는 말은 순덕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향에 들르는 친구들은 한껏 멋을 부리고 순덕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순덕은 창고 뒤편에 숨어 서러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은 식모살이를 하는 처지였기에 친구들과 같은 자리에서 어울릴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식모살이로 받은 푼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녀는 작은 노점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70대 중반의 순덕은 이제 어엿한 기업의 회장이 되어 수천억 대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자수성가한 여성기업인 주식 투자의 귀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를 무시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성공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잊고 지냈던 고향의 풍경과 그곳에서 겪었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그녀는 고향으로 향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서울 생활을 하던 딸 유미가 고향으로 내려가 상경례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상경례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고 친지들과 함께 식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순덕은 이 자리가 내심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가면 어릴 적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순덕은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봅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과 높은 빌딩들이 점차 사라지고 드문드문 논밭과 낮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기억보다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서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향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몇 년 전만 해도 흙먼지 날리던 비포장도로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집들은 최신식 주택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유미는 엄마의 상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수석에 앉아 고향 풍경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립니다. 엄마, 여기 정말 많이 변했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유미의 말에 순덕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차가 멈춰 서자 몇몇 마을 사람들이 순덕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 오셨네. 세상에 저 차 좀 봐. 어릴 적에 저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겠어. 허름한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애가 말이야. 그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묘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굳은 표정으로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섭니다. 회관 안에는 이미 많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먼저 조상님께 인사를 올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덕담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부잣집 딸 박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릴 적 순덕을 은근히 따돌리던 친구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순덕을 발견하고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군가 했더니 김 회장님이셨네. 못 알아볼 뻔했지 뭔가. 영숙이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순덕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경례가 시작되고 순덕은 딸 유미와 함께 조상님께 술잔을 올렸습니다. 유미는 순덕의 옆에서 차분하게 절을 올렸고 순덕은 그런 딸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상경례가 끝난 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영숙은 더욱 노골적으로 순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은 서울에서 귀한 음식만 드셔서 이런 시골 음식은 입에 안 맞으시겠네. 영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낄낄거렸습니다. 순덕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 모멸감이 다시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순덕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상경례 자리는 영숙의 노골적인 비아냥과 순덕을 향한 조롱 섞인 시선들로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음식을 먹는 척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음식물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숙은 순덕의 딸 유미에게까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가씨는 어쩜 그렇게 예쁘장하게 생겼을까? 서울 물 먹어서 그런가? 우리 딸은 아무리 꾸며도 저렇게는 안 되더라.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이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자랐는지 유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숙은 갑자기 순덕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덕아, 너 혹시 기억나니?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할 때 엄마가 내가 쓰던 걸레로 내 방을 닦게 한 적이 있었지. 그때 내 얼굴이 얼마나 시커멓게 변했던지, 어찌나 우습던지. 영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옆에 앉아있던 유미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는 아줌마 댁에서 식모살이를 한 게 아니라 어릴 적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잠시 일을 도왔던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조롱하는 건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유미의 당찬 목소리에 회가 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영숙은 유미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얘가 어딜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야? 내 엄마가 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야? 그 순간 순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숙아, 내 딸에게 그만해라. 내가 나와 내 딸에게 하는 말들은 모두 녹음되고 있어. 너는 지금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순덕의 말에 영숙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딸에게까지 이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줄게. 순덕의 말에 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미야, 가자. 그리고는 회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당당하고 굳건했습니다. 영숙은 순덕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순덕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마을 회관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딸 유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회관을 나선 순덕은 차에 오르자마자 운전기사에게 서울로 돌아가자고 지시했습니다. 유미는 그런 엄마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순덕의 얼굴에 비치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고향 마을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순덕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야, 미안하다.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유미는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뭐가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죠. 아까는 정말 속 시원했어요. 순덕은 유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이해와 지지에 그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순덕은 영숙에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순덕은 단순히 영숙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언어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순덕은 이 사건을 통해 사회의 약자를 향한 부당한 시선과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언론 매체에 인터뷰 요청을 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숙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순덕은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영숙의 변호사는 끈질기게 합의를 종용했고 급기야 영숙 본인이 순덕을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영숙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영숙의 변호사는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간청했습니다. 결국 순덕은 영숙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유미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나기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약속 당일 영숙은 초췌한 얼굴로 순덕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영숙은 순덕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순덕아, 미안하다. 내가 철없이 말했어. 용서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영숙의 사과가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고 싶어. 내가 어릴 적 나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과 행동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순덕의 단호한 말에 영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의 눈을 피하며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순덕의 비서가 들어와 순덕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찾으시던 자료입니다. 봉투 안에는 영숙의 가족 기업이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기사, 스크랩과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영숙이 자신을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영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회사를 살리려고 온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순덕의 말에 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하며 영숙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순덕은 싸늘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영숙에게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순덕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치욕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영숙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밝혀진 이상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 나는 너와 합의할 생각이 없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순덕의 단호한 태도에 영숙의 변호사는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회장님 잠시만요. 박 사장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이번 일은 박 사장님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될 겁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변호사의 간청에도 순덕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숙의 거짓과 비열함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숙과 변호사는 아무런 선거 없이 순덕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순덕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영숙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달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미는 엄마의 옆에 앉아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유미의 따뜻한 위로에 순덕은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었습니다. 어린 시절 영숙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기억, 영숙과 그녀의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조롱하던 기억,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끝없는 외로움과 서러움. 하지만 이제 순덕은 더 이상 나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일구고 성공을 거머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부터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영숙과의 법적 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순덕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덕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순덕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 영숙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순덕의 과거를 들춰내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순덕은 이러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늘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딸 유미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유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순덕은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할 때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순덕과 영숙의 대결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의 용기와 소신에 박수를 보냈지만 일부에서는 그녀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순덕은 이러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영숙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언어폭력과 갑질을 행사했으며 심지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영숙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편지를 읽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편지에 언급된 내용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덕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부당한 행동을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순덕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법적 대응이 더욱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에 순덕은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하면서도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순덕은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와 직접 만나서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영숙의 위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순덕은 변호사와 함께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제보자는 다름 아닌 영숙의 전직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오랜 갑질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해왔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전직 비서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비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직 비서는 기꺼이 순덕을 돕기로 했습니다. 순덕은 이제 영숙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영숙의 비리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그녀를 향한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영숙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사업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영숙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순덕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영숙의 비리 폭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영숙의 만행을 대서특필했고 그녀의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순덕은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비서가 제공한 증거들을 토대로 영숙의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순덕은 이 재판을 통해 영숙에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게 하고 사회의 약자를 향한 부당한 폭력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습니다. 대망의 재판날,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딸 유미가 함께였습니다. 영숙은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순덕의 변호사는 영숙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향마을 상경례 자리에서 영숙이 순덕과 유미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이 담긴 녹취 파일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녹취 파일 속 영숙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법정 안을 가득 채웠고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순덕의 전직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과거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직 비서의 증언은 영숙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영숙의 변호사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려 했지만 전직 비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순덕은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영숙의 집에서 겪었던 식모살이의 아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렸던 서름, 그리고 영숙과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모욕과 조롱. 순덕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덕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판은 순덕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절망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영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함,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허무함. 순덕은 재판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숙에게 순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숙은 거액의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회사는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재판 결과를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리가 가져다주는 통쾌함보다는 오랜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순덕은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음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덕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저처럼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덕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향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순덕은 재판이 끝난 후 고향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처럼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순덕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진정한 사회의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순덕의 딸 유미는 엄마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용기와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엄마처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미는 순덕의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순덕과 유미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고향에 순덕의 이름이 붙은 학교가 지어졌고, 입학식 날 순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학교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은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순덕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한 여인의 위대한 발자취로 기억될 것입니다.